안녕하십니까. 우량주 감별사의 26년 네이버 투자 전망 보고서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바로 이 투자 보고서인데요. 네이버 3년의 하락은 끝났다는 아주 뭐랄까 도발적인 제목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2026년 목표 주가를 35만 원으로 제시하면서 과연 그 근거가 무엇인지 굉장히 궁금해지게 만드네요. 네, 그렇죠. 이 보고서는 단순히 이제 오를 겁니다라고 말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네이버의 현재 가치부터 미래를 이끌어갈 두 개의 핵심 엔진, 그리고 구체적인 투자 전략과 리스크 관리 방안까지 아주 촘촘하게 논리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아하. 오늘 저희는 이 보고서의 주장을 하나씩 해부해보면서 이 낙관론이 과연 설득력이 있는지, 당신이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무엇인지 함께 짚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다들 궁금해하실 거예요. 지난 3년간 정말 지루한 흐름을 보였던 네이버인데 왜 이 보고서는 바로 지금이 턴어라운드의 적기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선언하는 걸까요? 그 첫 번째 근거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보고서에 보면 지루했던 하락, 이제는 턴어라운드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어요. 여기서 핵심 근거로 제시하는 게 현재 주가와 밸류에이션이 역사적인 저점 구간이라는 겁니다. 특히 PBR 1.3배라는 숫자를 강조하고 있네요. 사실 많은 분들에게 PBR은 그냥 어려운 금융 용어 중 하나일 텐데요. 이 숫자에 담긴 진짜 의미가 뭘까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PBR은 주가를 주당 순자산 가치로 나눈 건데 쉽게 말해서요. 회사가 지금 당장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자산을 다 팔아서 주주들에게 나눠준다고 가정할 때 주주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죠. 아, 청산 가치 같은 거군요. 네, PBR이 1배라는 건 현재 주가랑 회사의 청산 가치가 같다는 의미고요. 이 보고서는 네이버의 PBR이 1.3배 수준까지 내려온 건 역사적으로 드문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고서의 주장은 네이버가 가진 자산 가치에 비해서 주가가 너무 싸다는 거군요. 거의 뭐 안전 마진이 확보된 수준이다 이런 건가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보고서의 진짜 속뜻은 시장이 네이버의 미래 성장성에 대한 과도한 비관론에 빠져서 이 회사가 가진 본질적인 자산 가치마저 무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 몇 년간의 AI 투자 비용에 대한 우려가 주가를 짓눌렀지만 그 이면의 단단한 자산 가치는 그대로라는 거죠. 그래서 이 PBR 1.3배는 하방 리스크는 제한적인 반면 상승 잠재력은 열려있는 매력적인 진입점이라는 신호로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아하, 단순히 싸다가 아니라 부당하게 싸다는 쪽에 가깝군요. 여기에 더해서 기업의 기본적인 체력, 즉 펀더멘털도 탄탄하다는 점을 같이 언급하고 있어요. 2024년 매출 10조 원 돌파, 그리고 검색과 쇼핑에서의 압도적인 점유율 같은 것들이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이 턴어라운드 스토리의 기초 체력이 되는 부분이죠. 새로운 성장 동력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기존 산업이 여전히 막대한 현금을 벌어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아, 일단 기본기는 탄탄하다. 네, 이 보고서는 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앞으로 네이버가 AI라는 새로운 전쟁터에서 싸울 수 있는 실탄이 되어준다고 분석합니다. 즉, 튼튼한 본업이 미래 투자를 뒷받침하는 선순환 구조의 시작점에 있다는 겁니다. 정리가 되네요. 첫 번째 주장은 네이버는 시장의 오해로 인해 본질 가치 대비 저평가되어 있고 기존 사업의 현금 창출 능력은 여전히 막강하다. 이게 바로 턴어라운드의 단단한 발판이라는 거군요. 하지만 싼 주식이 영원히 쌀 수도 있잖아요. 주가를 끌어올릴 강력한 한방, 즉 모멘텀이 필요할 텐데요. 그렇죠. 그래서 보고서는 이제 네이버의 미래를 이끌 쌍끌이 엔진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핀테크예요. 모멘텀 1, 메가 핀테크의 탄생이라는 제목이 등장합니다. 네이버 파이낸셜과 두나무, 즉 업비트 운영사와의 전력적 협력이 핵심인데요. 사실 이 협력 이야기는 나온 지 좀 됐는데 이 보고서는 왜 이걸 다시 한번 강력한 모멘텀으로 보고 있는 거죠? 이 보고서는 이 협력을 단순한 제휴가 아니라 20조 원 규모의 초대형 핀테크 플랫폼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20조 원이요? 네. 핵심은 간편 결제 시장을 넘어 STO, 그러니까 토큰 증권이나 NFT 같은 차세대 가상자산 금융시장으로 영토를 확장하겠다는 야심입니다. 즉, 웹2의 최강자인 네이버가 웹3 금융생태계의 패권을 잡으려는 시도라는 거죠. 듣기만 해도 스케일이 엄청나네요. 그런데 사실 테크 기업들이 금융에 진출했다가 고전한 사례도 적지 않잖아요. 당신이 투자자라면 이 협력에서 어떤 시너지를 가장 주목해야 할까요? 정말 이게 네이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까요? 좋은 질문이에요. 보고서는 두 가지 시너지를 강조합니다. 첫째는 고객 기반의 결합이에요.
네이버 페이의 3,300만 이용자랑 업비케의 9천만 이용자가 합쳐지면 국내 최대 규모의 금융 플랫폼이 탄생하는 거죠. 아, 규모의 경제군요. 그렇죠. 둘째는 기술과 서비스의 결합입니다. 네이버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술하고 업비트의 블록체인 기술이 만나면 일반인들이 어렵게 느끼는 가상자산 투자의 진입 장벽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예를 들면 네이버 페이 앱에서 주식 사듯이 쉽게 토큰 증권이나 NFT를 거래하게 만든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보고서는 이것이 네이버에게 광고와 커머스라는 두 개의 기둥에 이어서 미래금융이라는 세 번째 기둥을 세우는 것과 같다고 평가해요. 기존 사업의 성장세가 둔화될 때를 대비해 완전히 새로운 성장 엔진을 장착하는 셈이니 리스크 분산과 성장 잠재력 극대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전략이라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첫 번째 엔진이 핀테크라면 두 번째 엔진은 역시 AI겠군요. 요즘 AI 이야기 없는 기업을 찾기가 더 힘들 정도인데요. 이 보고서가 말하는 네이버 AI의 차별점은 뭔가요? 네, 그 두 번째 엔진인 쇼핑 AI 에이전트가 등장합니다. AI가 실제로 돈을 버는 시대라는 표현이 아주 직설적이죠. 그러게요. 이 보고서는 수많은 AI 기술 담론 중에서 네이버가 가장 잘할 수 있고 가장 확실하게 돈을 벌 수 있는 영역이 바로 쇼핑이라고 못 받고 있어요. 쇼핑 AI 에이전트라. 개념은 흥미로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 건가요? 제가 그냥 요즘 입을 만한 청바지 추천해줘라고 검색하는 거랑 뭐가 다른 거죠? 훨씬 더 깊이 들어갑니다. 보고서가 설명하는 온 서비스 AI 전략의 핵심인데요. 단순히 검색 결과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당신의 과거 구매 이력, 검색 패턴, 클릭 기록, 심지어는 찜해둔 상품까지 전부 분석해서 당신의 취향을 완벽하게 파악하는 거죠. 와... 최근 이런 상의를 구매했으니 이번 시즌 신상인 A 브랜드의 이 청바지와 B 브랜드의 이 신발을 함께 코디하면 완벽할 겁니다. 지금 바로 구매하시겠어요? 와, 이건 그냥 쇼핑 미서가 아니라 제 스타일리스트가 옆에 붙어있는 느낌이겠네요. 제 지갑한테는 좀 위험한 기능일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바로 그 위형암이 네이버에게는 수익 모델이 되는 겁니다. 보고서는 이 초개인화된 추천 시스템을 통해 두 가지 효과를 노린다고 분석해요. 첫째, 광고 단가의 현실화. 그냥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는 광고가 아니라 구매 확률이 매우 높은 당신에게만 정확히 노출되는 광고이니 광고주들은 훨씬 비싼 광고비를 지불할 의사가 생기겠죠? 아, 타겟팅이 확실하니까요. 네. 둘째, 커머스 수수료의 증대. AI 에이전트가 사실상 판매사원 역할을 해주는 셈이니 네이버가 판매자로부터 더 높은 수수료를 받을 명분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막연한 AI 기술력이 아니라 쇼핑이라는 구체적인 영역에서 어떻게 매출을 일으킬지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네요. 맞습니다. 이 보고서가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AI가 단순한 기술 과시나 비용 지출이 아니라 실질적인 이익으로 연결되는 구체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갖췄다는 점. 이게 네이버의 턴어라운드 스토리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주는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핀테크와 AI라는 두 개의 엔진이 잘 돌아갔을 때 네이버의 재무제표는 어떻게 바뀔까요? 보고서가 그리는 미래의 숫자들이 궁금한데요. 그 전망치가 나와 있네요. 네. 숫자를 보면 이 보고서의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 수 있습니다. 2026년 예상 실적으로 매출액 13.4조 원, 영업이익 2.5조 원, 순이익 1.9조 원을 제시하고 있어요. 모두 역대 최고 실적에 해당합니다. 절대적인 숫자도 중요하지만 성장률이 더 눈에 띄네요. 2025년 대비 순이익 증가율이 18.8%로 가장 높아요. 이익의 질이 좋아진다는 의미로 해석해도 될까요? 정확합니다. 영업이익률 OTM도 꾸준히 개선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죠. 이와 관련해서 슬라이드 하단에 있는 인용구가 이 보고서의 핵심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공격적 투자가 끝나고 본격적인 하베스팅 구간에 진입합니다. 하베스팅, 수확의 시기. 네, 즉 수확의 시기가 온다는 거죠. 아, 그동안 AI다, 클라우드다 해서 정말 막대한 돈을 쏟아부었는데 이제 그 투자에 대한 결실을 거둬들이기 시작하는 단계라는 뜻이군요. 씨 뿌리는 시기가 끝나고 열매를 따는 시기가 왔다. 이거네요. 그렇습니다. 이는 기업의 이익 체력이 근본적으로 강화된다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가시적인 이익 성장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이 하베스팅이라는 단어가 턴어라운드 스토리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핵심 키워드인 셈입니다. 좋습니다. 네이버의 청사진은 정말 멋지게 들리는데요. 하지만 이 모든 건 네이버가 혼자 사업하는 게 아니라는 현실을 고려해야겠죠. 특히 이코머스 시장에는 쿠팡이라는 거대한 경쟁자가 버티고 있고요. 이 보고서는 쿠팡과의 경쟁 구도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나요? 그 부분을 아주 흥미롭게 다루고 있어요. 쿠팡과 직접 비교를 하는데요. 무조건 네이버가 좋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쿠팡의 강점과 한계를 명확히 짚고 넘어갑니다. 오, 쿠팡의 강점은 역시 물류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로켓 배송의 압도적인 편리함이죠. 이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고요. 그렇죠. 저만 해도 당장 내일 새벽에 필요한 게 있으면 쿠팡부터 켜게 되니까요. 보고서가 지적하는 쿠팡의 한계는 뭔가요? AI 기술력과 글로벌 IP 확장성이라는 두 가지를 꼽습니다. 쿠팡은 물류와 배송에 최적화되어 있지만 네이버처럼 고도화된 검색 AI나 생성형 AI 기술을 내재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또 웹툰이나 엔터테인먼트 같은 글로벌 컨텐츠 IP가 없어서 플랫폼 확장성에도 제약이 있다고 평가합니다. 반면에 네이버가 가진 우위는 뭐라고 분석하나요? 검색, 쇼핑, 결제로 이어지는 락인 효과를 이야기하는데 솔직히 로켓 배송의 락인 효과가 더 강한 것 아닌가요? 이 부분에 대한 보고서의 논리가 좀 궁금하네요. 보고서는 두 회사의 락인 방식이 다르다고 봐요. 쿠팡의 락인이 물리적 속도에 기반한다면 네이버의 락인은 데이터와 개인화에 기반한다는 겁니다. 아, 데이터. 네. 그리고 미래에는 후자의 힘이 더 강해질 거라고 예측하는 거죠. 앞서 말한 쇼핑 AI 에이전트가 그 핵심이고요. 심지어 보고서는 네이버가 도착 보정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AI 큐레이션을 강화해서 속도에 지친 쿠팡 이탈자들까지 흡수하는 위닝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아, 쿠팡 이탈자 흡수라니 굉장히 공격적인 표현이네요. 결국 이 보고서는 단기적인 편의성 경쟁에서는 쿠팡이 앞설지 몰라도 장기적인 데이터 기반의 초개인화 경쟁에서는 네이버가 승리할 것이라고 베팅하는 셈이군요. 네, 정확히 그 관점입니다. 물류는 막대한 자본으로 따라잡을 수 있지만 20년간 쌓아온 검색 데이터와 AI 기술력은 쉽게 복제할 수 없는 네이버만의 해자라고 보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는 기업의 가치와 미래 성장성에 대한 이야기, 즉 펀더멘탈 분석이었는데요. 이제부터는 실제 주식시장의 흐름, 기술적 분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면 차트 분석가들이 좋아할 만한 용어들이 등장하네요. 역헤드앤 숄더 패턴 완성, 골든 크로스 발생 임박. 듣기만 해도 어려운데 이걸 좀 쉽게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차트를 하나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역 헤드앤숄더 패턴은 비유하자면 바닥에 계속 머리를 부딪히던 공이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튕겨 오르기 직전의 모습을 차트로 그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 즉, 매도하려는 힘이 거의 소진되고 이제 매수하려는 힘이 우세해지는 변곡점이라는 강력한 기술적 신호입니다. 일종의 바닥 다지기가 끝났다는 신호군요. 그럼 골든 크로스는요? 골든 크로스는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뚫고 올라가는 현상인데요. 느리게 움직이던 큰 추세를 단기적인 힘이 강하게 치고 올라간다는 뜻이라서 보통 본격적인 상승 추세의 시작으로 해석됩니다. 보고서는 이 두 가지 신호가 거의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해요. 그러니까 차트상으로도 장기간의 하락 추세가 끝나고 상승으로 전환될 에너지가 꽉 응축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여기에 더해 수급적인 측면, 즉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2달 연속으로 네이버 주식을 사들이고 있다는 점까지 근거로 들면서 기술적으로도 수급적으로도 상승을 위한 조건이 무르익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런 분석들을 종합해서 구체적인 매수 전략까지 제시하고 있네요. 투자자 성향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눠서 제안하는 점이 실용적으로 보입니다. 네, 이 부분이 아주 디테일하죠. 보수적인 투자자라면 현재 주가보다 약간 낮은 22만 5천 원에서 23만 5천 원 사이에서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 분할해서 사 모으라고 조언하고요. 네. 반대로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전고점인 24만 원을 강하게 돌파할 때 추세에 올라타는 추격 매수도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분들에게는 PBR이 1.5배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꾸준히 수량을 늘려가라는 전략을 제시하고 있고요. 투자자 각자의 성향과 상황에 맞는 맞춤형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네요. 그냥 사세요가 아니라 당신이 이런 투자자라면 이렇게 사세요라고 말해주는 거니까요. 그렇죠. 이 보고서가 단순한 분석을 넘어 실제 투자에 활용될 수 있도록 고민한 흔적이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최종 목표는 어딘가? 가장 중요한 목표가와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차 목표가 28만 원, 최종 목표가는 35만 원이네요. 상당히 높은 수치인데요. 네, 현재 주가 대비 상승 여력이 크다고 보고 있죠. 중요한 건 그냥 숫자를 던지는 게 아니라 각 목표가에 도달하기 위한 조건, 즉 주가 상승의 촉매제가 무엇인지 명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 로드맵이 있군요. 네, 1차 목표가 28만 원은 쇼핑 AI 에이전트에 대한 구체적인 뉴스가 나오고 시장의 기대감이 반영되는 시점, 그리고 최종 목표가 35만 원은 M&A 같은 추가적인 이벤트가 발생하고 실제 실적이 숫자로 증명되는 시점으로 로드맵을 그려주고 있어요. 하지만 투자의 세계에 100%는 없겠죠. 이 보고서의 분석이 틀렸을 경우에 대한 대비책도 있나요? 물론입니다. 이 보고서가 신뢰를 주는 또 다른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명확한 손절 라인으로 20만 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0만 원? 네. 만약 주가가 20만 원 아래로 떨어진다면 자신들이 분석한 상승 추세가 깨진 것으로 간주하고 전량 매도하거나 비중을 줄여서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는 강력한 경고를 함께 담고 있어요. 장밋빛 전망만 늘어놓는 게 아니라 우리가 틀렸을 경우엔 여기서 탈출해야 한다는 비상구까지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자신들의 분석에 대한 자신감과 함께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한 겸손함도 갖추고 있는 셈이죠. 이것이 이 보고서를 단순한 희망 회로가 아닌 체계적인 투자 전략으로 볼 수 있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우량주 감별사의 보고서를 통해 네이버의 긴 겨울이 끝나고 새로운 성장을 준비하는 모습을 아주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저평가된 현재 가치라는 단단한 땅 위에 핀테크와 AI라는 두 개의 강력한 엔진을 달고 2026년을 향해 날아오를 준비를 하고 있다는 청사진이었네요. 맞습니다. 이 보고서의 논리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시장의 오해로 억눌렸던 가치가 이제는 핀테크와 쇼핑 AI라는 명확한 성장 동력을 만나 본격적인 수확기에 진입할 것이고 이는 차트와 수급으로도 증명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아주 구체적인 숫자와 전략까지 제시했고요. 보고서의 그 마지막 문장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네이버의 긴 겨울은 끝났습니다. 이제 숫자로 증명될 차례입니다. 바로 그 한 문장에 이 보고서의 모든 자신감과 기대감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결국 관건은 이 멋진 청사진이 정말 숫자로, 즉 실제 분기 실적으로 증명될 수 있느냐에 달려 있겠죠. 그리고 이 보고서는 그 가능성에 매우 강하게 베팅하고 있는 거고요. 오늘 이 분석이 네이버를 바라보는 당신의 생각에 새로운 렌즈 하나를 더해드렸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한 번쯤 곱씹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지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보고서는 철저하게 네이버의 내부 동력과 경쟁 환경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만약 변수가 외부에서 온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구글이나 메타 같은 글로벌 빅테크가 상상을 초월하는 AI 서비스를 갑자기 출시하거나 정부의 플랫폼 규제 환경이 예상치 못하게 급변한다면 이 낙관적인 2026년 시나리오는 어떻게 흔들릴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자신만의 답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